안녕하세요. 우선 본론부터 간결하게 말해보도록 할게요. 진짜 욕이 나옵니다. 하루 종일 짜증이 나고 욕만 나오네요. 시어머니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아서 안 좋은 소리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시어머니랑 교류도 별로 없고 가끔 예의상 전화하고 인사드리고 그게 전부입니다. 이유는 제가 첫째가 아들, 둘째가 딸인데 아들 돌잔치 때는 오셔놓고 딸 돌잔치 한다고 말씀드리니 원래 딸들은 돌잔치 하는 거 아니라며 옛날 사람 말 듣는 게 제일이라고 큰 소리 떵떵 치시고 저는 꿋꿋하게 돌잔치를 진행했고요. 시어머니는 딸 돌잔치 때 안 오셨습니다. 그 뒤로 제가 인사드리러 가도 꽁에 있으시고요. 묻는 말에 대답도 잘 안 하시고요. 초반에는 내가 왜 그래야 하는지는 이해가 안 갔지만 어쨌든 시댁이고 하니 선물이며 용돈이며 다 챙겨드리고 하루에 한 번씩 시댁을 왔다 갔다 했었는데 4년째 지금도 꽁에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도 손 놓았고요. 그래도 제 아들은 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가시면 하시는 말씀이 애 앞에서 아이고 난 땡땡이가 없었으면 죽었어. 할머니 저선 가면 땡땡이도 따라올래? 이런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날 또 왜 그런 말씀을 하냐고부터 시작을 해서 대판 싸웠고요. 남편은 그냥 꿀먹은 벙어리인 것처럼 닥치고 있어서 사이가 안 좋아서 각방 쓴 것도 한 달이 넘었고요. 그러다 저번 주 금요일쯤 일이 터졌습니다. 저희 부부한테는 차가 2대 있고 남편은 새 차 뽑은 지 1년도 안 됐습니다. 서로 직장과 거리가 멀어서 차로 출퇴근하기 때문에 둘 다 차는 한 대씩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해요. 제 차가 장고장도 많고 한 달 전부터 잦은 고장으로 사고 날 뻔한 적이 있어서 차를 바꾸자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새 차로 바꾸기도 하고 경제적 부담 때문에 쉽게 못 바꾸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절반을 부담해 주신다길래 새 차를 뽑으려고 생각 중에 있었습니다. 새 차를 뽑는 건 남편한테 말해야 될 것 같아서 남편한테 말했고요. 진짜 꼴 보기 싫게 표정이 밝아지더라고요. 어느 걸로 뽑을 거냐고요. 그러다가 자기가 차랑 잘 안 맞는데 뭐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다는 말이 혹시 내 차랑 바꿔 탈 생각 없어? 지난번에 자기가 내 차 편하다고 하지 않았어? 내가 새 차 타고 자기가 내 차 탈래? 그러는 거예요. 진짜 미친놈인 줄 알았습니다. 표정이 안 좋아지니 농담이라고 그냥 웃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토요일 주말이라서 남편은 시댁에 가고 저랑 애들은 집에 있었습니다. 저녁쯤에 집에 와서 남편이 이야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혹시 차 몇 년만 더 쓸 수 없느냐고 어머니한테 새 차 바꾼다고 말씀드렸나 봐요. 어머니가 차 멀쩡하던 것 같은데 뭘 바꾸냐고 죽기 전에 장롱면허 탈출이라도 해보고 새 차 타고 다니고 싶다고 경로당도 가고 마트도 차 타고 가고 싶으시대요. 그래봤자 시댁에서 경로당 걸어서 30분 거리고요. 마트도 걸어서 10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무슨 경로당이랑 마트에 차를 사고 합니까? 어이가 없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 차 새 차니까 당신 차 줘?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서 보태서 차 겨우 바꾸는 건데 효도는 네가 셀프로 해.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신다니? 그리고는 어머니는 그놈의 죽기 전에 소리를 좀 안 하면 안 되신데? 진짜 지겨워 죽겠다. 누가 먼저 죽을지 알게 뭐야? 정말 전부터 쌓여왔고 참아왔던 게 한꺼번에 다 터져버렸어요. 처음에는 당황하더니 그냥 늙어서 그런 걸 어쩌라고 그러는 거냐고 더 화를 내더라고요. 그대로 싸운 채로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니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어제 지가 말했던 거 생각해 봤네요. 갑자기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너 그딴 되지도 않는 소리 한 번만 더 짓거리면 이혼 이야기 나올 줄 알라고 하니 찍소리 안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열받고 쌍욕이 나오네요. 이딴 놈이랑 내가 결혼을 왜 해서 무슨 부귀영화 누리자고 결혼을 했지 생각만 들고 집에 들어가기 싫고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싶은데 집에 애들이 있어서 그러지도 못하네요. 애들은 뭔 잘못이며 진짜 시어머니고 남편이고 둘이 묶어서 어디 바다에다가 던지고 싶을 정도로 짜증이 납니다. 후기. 그 뒤로 한 번 더 남편이 리셋된 것처럼 똑같은 말을 찌꺼리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에 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신랑한테 전화했더라고요. 사돈 어른이 우리 딸 차를 사고 싶어 하신다고? 아니 근데 내가 사준 차를 왜 사돈이 타려고 하시는 것이? 아빠가 낮은 톤으로 장색하면서 물어보니 남편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아무 말도 못하더래요. 그래서 한참 있다 죄송하다고 그랬대요. 그 바보 같은 놈이 지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겠죠. 우리 아빠가 사준 차를 무슨 생각으로 자기 엄마가 탄다고 하는지. 그래서 아빠가 자넨 자네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반대라는 걸 할 줄 몰랐나? 라고 하니 또 한참 있다가 죄송하다고 그랬다네요. 아무튼 통화가 마무리되고 집에 와서는 입 대빨 나와서 아무 말도 안 하네요. 제발 나한테 말 걸지 마라. 아무튼 이제는 저런 헛소리는 무시해야겠습니다. 친정아빠 최고입니다. 감사했어요. 댓글. 시가와 영 끊으세요. 아쉬운 건 시모와 남의 편이지 님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시모한테 한마디 하세요. 한 번만 더 뭔가 요구하시면 아드님 돌려드리겠다. 그리고 손주 얼굴은 볼 생각 마시라 하시고 차단을 하세요. 명절에도 가지 마시고요. 남편만 보내세요. 애들도 보내지 마시고요. 댓글이. 남자 쥐가 제 부모 차 새로 뽑아줄 능력이 안 되나 보네요. 장난도 선을 지켜가며 해야 하는데 선도 넘고 남자 부모님은 중고차라도 살 돈이 없대요. 남자도 생각하는 게 짧다. 그 와중에 정말 친정아빠 최고네요. 두 번째 사연. 맨날 자기 딸 잘났다고 유세 떨던 외숙모. 제가 사이다를 날려줬네요. 안녕하세요. 명절 연휴 잘 보내셨나요? 명절 연휴가 되니 다들 은근 친척 어른들 잔소리 아닌 잔소리에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그래도 세뱃돈 때문에 참는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마저도 없이 잔소리만 들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 위로할 만한 시원한 저의 썰 하나 풀고 갈게요. 우리 외가는 완전 시골, 전형적인 한국 시골집 분위기입니다. 누구 외모, 학벌, 잘남 등등의 은근 오지랖이 심한 분위기고요. 오나 미녀의 엄마가 장녀, 한마디로 집안 꾸준히를 엄마가 다 했다고 봐야 하죠. 그 집 며느리들의 등살을 엄마가 못 견딘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그중 엄마 바로 아래 남동생의 딸이 저랑 동갑이었어요. 나에게 외삼촌, 그의 부인은 외숙모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외숙모는 어디서 들어온 여우인지 외삼촌이 결혼하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혀주겠다고 그랬다면서 명절에 일을 안 하려고 피우는 요령이 장난이 아니었고 우리 엄마와 큰 외숙모가 거의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외숙모란 사람은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고상하고 자기는 원래 연약하고 뭐 그렇다는 체면에 걸려 있었고 자기 자식들도 그렇게 키워댔어요. 그래도 신기하게 애들은 그렇게까지 진상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외삼촌이 가정적인 남자라서 그런가 봅니다. 아무튼 말 많은 시골 친척들 다 모이면 늘 하는 이야기가 그 집 딸과 동갑인 나의 비교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지금까지 계속되는 끝나지 않는 메비우스의 띠 같은 이야기거리. 동갑이다 보니 언제나 외모, 몸매, 학교 공부, 진로 등 도마 위에 올랐는데 정작 당사자의 우리 둘은 별로 대결하고 싶은 의사가 없었고 엄마와 외숙모 간의 불꽃 같은 대결이라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어른들이 늘 그렇게 비교하다 보니 우리 둘은 전혀 친해지지 못했습니다. 마치 예전 가수로 치며 SES와 핑클같이 정작 서로는 별 생각이 없거나 좋은 맞소 관계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친해지고 싶다 정도의 관계인데 주변에서 하도 일거수일투족을 뉴스거리 삼아서 아예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였죠. 외가가 완전 남존여비 사상에 물들어 있는 시골집이라 상대적으로 외삼촌네가 훨씬 잘 살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집에서 팍팍 지원해줬거든요. 우리 엄마가 농사 도운 돈으로 돈 많고 많이 배운 부모 밑에서 자란 그 집 애들하고 장녀로 늘 일만 하고 가방끈 길이가 짧은 우리 엄마의 자식인 나를 비교해봤자 누가 봐도 뻔한 결말인데 대체 왜 그렇게 비교들을 했었는지 외숙모의 그 모습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아랫목에 앉아서 과일을 먹으면서 신나게 우리 집 가든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저는 이제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더 이상 외가에 가지 않았습니다. 난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데 당연하다는 듯 둘을 도마 위에 올려두고 어른들끼리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 애도 그랬는지 나랑 비슷한 시기에 안 오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야가 빠진 외숙모가 잘난 체하는 말투로 한마디씩 던지면서 은근히 우리 엄마 열등의식을 끄집어내는 게 너무 보기 싫었습니다. 지가 지금 남편 만나 누리는 그것들의 초석이 다 우리 엄마 손끝에서 나온 건데 아무튼 그 뒤로 엄마 아빠만 가고 그 비교 분석 담화를 다 듣고 오셨죠. 그리고는 나에게
땡땡이는 이번에 무슨 상 탔다더라 라고 소식을 전해주시고 저는 시큰둥하게 그래서 하고 말았어요. 우리 집은 아무튼 그렇게 풍족하진 않았고 서울에 살고는 있었지만 지금처럼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누릴 수 없는 서민 중의 서민 집안이었는데 전 그 와중에 딱 하나 가진 재능이 그림이었습니다. 내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미대는 돈 많은 집 자식들만 다니는 곳이라 저는 그림을 쥐야장천 그리면서도 엄마 눈치 보며 고2 때부터 입가상이 되었어요. 그냥 과학자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요. 아빠 쪽 삼촌들이 그쪽 분야이기도 해서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과 과목 공부가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래도 되나 싶고 그리고 수학 2시간에 교과서 기퉁이에 그림 그리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고3이 시작되고 3월 첫 모의고사에 저는 말도 안 되는 점수를 받았어요. 성적표를 보신 아버지가 너 그냥 미술할래? 라고 하셔서 그날로 같이 가서 입시 미술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외가에서 난리가 났어요. 실은 나랑 동갑인 사촌, 그 얄미운 외숙모네 그 애가 중학교 때부터 미술을 배우게 했던 거입니다. 미대를 보낼 생각으로 입시 미술만 5년 가까이 시키는 중인데 어디 미대 입시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느냐고 그 형편에 미대를 시작해서 되겠느냐고 입을 놀려댄 거예요. 위에서 조언해주는 척하지만 말 속에는 너희 집은 가난하다. 땡땡이는 지금 시작해서 될 리가 없다. 라는 말들이 전제로 깔려 있었던 거죠. 사실 그 말들이 내겐 위기였습니다. 미술학원에서도 입시 미술을 이제 시작해서 늦은 감이 있다고 하던 와중에 그런 말을 들으니 미술학원에 들어가서 첫 한 달은 소묘만 쥐야장천 배웠는데 가만 보니 학원에서도 나를 인서울이 아닌 지방 어느 대학에 대충 보낼 사례로 정해놨던 겁니다. 그 시절에 수도권 미대들은 발성과 표현을 막 시작을 했고 그 외의 지방대들은 석고 소묘가 입시 주제였어요. 그것도 몰랐던 나는 그냥 단순히 석고 소묘가 너무 재미가 없어서 발성과 표현반으로 가겠다고 옮겼습니다. 원래 어릴 때부터 그림을 좋아하고 이과생으로 닦아놓은 공부 실력이 있어서 수능 성적도 실기도 조금씩 전망이 좋아지고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수능을 보고 원서를 쓰기 위한 시기가 도래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수능 성적이 별로 나오지 않아서 학원에서 아빠에게 3지망 모두 경기도, 천안 등 지방대 쪽으로 권유를 하셨고요. 이제 알았는데 합격률만 높이려고 학생 진로 마음대로 정한 학원이었더군요. 아빠랑 나는 막무가내로 2개 원서를 인서울로 하고 하나는 양심껏 성남에 있는 지금은 가천대로 바뀐 그 대학에 넣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외가댁에서는 또 난리가 났죠. 외숙모네 그 아이는 나보다 입시 미술을 몇 년을 한 사례인데도 불구하고 3개 다 지방대학으로 넣었던 겁니다. 주된 요점은 이거였어요. 우리 땡땡이가 이 정도인데 넌 너무 이상이 높은 거 아니냐? 될 것 같으냐?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실기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내 인생에 글쓰기가 전후를 다 따져보아도 최고로 열심히 다 한 시기입니다. 그림도 엄청나게 많이 그렸습니다. 맞기도 엄청나게 맞고 물 먹인 오동나무매로 맞아본 사람이 있나요? 아무튼 결국 숨겨있던 내 미술 감각이 터져나와 소위 말하는 그림의 르네상스 시대가 펼쳐졌어요. 제 자랑은 아니고 누구나 조금 재능 있는 분야에 무언가를 그렇게 열심히 3개월만 하면 아마 그럴 것입니다. 실기 시험을 얼마 앞두고 모의 실기를 보면서 홍대 국민대 교수님을 초빙을 해서 평가받는 시간인데 우린 국민대 교수님이 오셔서 내 그림을 보시고 이 학생은 왜 우리 학교에 원서를 안 넣느냐고 물으실 정도로 그때 내가 수능을 좀 더 잘 보지 않았던 게 그렇게 슬플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원서를 넣은 학교에 실기를 보고 결과를 기다리면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실로 오랜만에 외가에 갔습니다. 외숙모네도 우리 집도 입시가 끝난 직후라 뭔가 후련한 마음을 안고 다들 외가로 모인 해였는데 살짝 미묘한 분위기는 언제 누가 합격, 불합격 소식이 들려올지 몰라서였죠. 오랜만에 만난 외숙모는 여전히 개념이 없어 보였어요. 여전히 음식 안 하고 우리 엄마가 하는 음식 옆에서 주워 먹고 막 평가하고 계시고 우리 둘은 어색, 너난 할 거 없이 주워 먹은 듯한 분위기 속에서 저의 합격 발표가 났습니다. 그것도 가장 높이 쓴 서울학교 중 한 곳에서 무려 경쟁률이 44대 1이었는데 떡하니 붙어버린 겁니다. 더 대박은 실기시험을 만점을 받아 과 차석으로 붙어버렸어요. 외가댁 식구들 다 기뻐해주고 엄마 아빠도 난리가 났는데
그 집안 사람들 얼굴은 내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저 흐릿한 회색으로만 기억이 남아있어요. 그렇게 대학 입시의 계절이 흘러가고 결과는 3지망 모두 지방대를 썼던 외숙모의 딸인 나의 사촌은 3개 모두 떨어지고 결국 재수해서 간 곳이 또 지방대였습니다. 지방대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날 그렇게 타박하더니 대체 얼마나 높은 수준의 학교에 가려고 재수까지 하나 지켜봤거든요. 정말 몇 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추억입니다. 맨날 우리 집 놀러와서 우린 지하 주차장이 있는데 너희는 야외 주차장이네부터 시작을 해서 참고로 우린 서울 한복판에 살았고 걔는 신도시 살았습니다. 하나하나 다 비교해가며 우리 엄마 기죽인 외숙모와 그 집 아들. 그 둘이 제 얄미웠습니다. 제대로 한 방 먹인 내 인생의 사이다입니다. 지금은 그냥 평범한 디자이너로 살고 있고 걔도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유학도 다녀왔다고. 통쾌한 일화 중 하나지만 요점은 살아보니 대학 입시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 그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죽을 둥 살 둥 노력을 했는데 대학 입시는 우리가 평생 살면서 선택해야 하는 5만 5천 개 이상의 선택 단계에 1단계 정도? 이 정도 나이가 되니 어느새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같은 부서의 전문대, 지방대 출신이 많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내 인생에 대해 하는 말들 다 오지랖 넓어 어찌할 바 몰라 터져나오는 탄성이라고 생각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다 보면 어느새 길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모두 파이팅 하세요. 댓글. 정말 사이다 내용 들으면서 느낌전도 많네요. 인생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고 하고 싶은 거 하다 보면 다 잘 풀리게 된다는 것도 느끼고요. 비교 다 할 때마다 마음이 힘들었을 텐데 대학 합격으로 수희도 그렇고 어머니도 참 통쾌하셨겠어요. 어딜 가나 그런 얄미운 캐릭터 꼭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낭만캐스터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